네, 이제 드디어 저희 커리어 점프 심화반 마지막 세션인 비정형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제가 기존에 1대1 수업을 많이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비정형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비정형 케이스라는 게 출제되고 있다는 건 인지했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는 정형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10% 정도 간혹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서 정도나 비정형이 가끔씩 나오는 정도였는데 제가 요즘에 또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또 워낙 1대1 수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느낀 부분이 점점 더 이 비정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지원자분들도 저한테 비정형 케이스 관련된 풀이법 그리고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심화반 교재를 제작하면서 제가 이 비정형 부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역사적으로 출제됐던 모든 비정형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거를 나름대로 유형화한 다음에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각 유형별 풀이를, 즉 비정형이라는 영역을 유형화해서 풀이법을 만든 그 개념 세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커리어 점프 심화반 비정형 수업만 잘 소화하셔도 어떤 비정형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희가 연습했던 것들을 잘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이 비정형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정형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분리세에 써 있는 것처럼 요즘에 BCG와 베인에서 특히 파이널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비정형 문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저희가 원오원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문제 은행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비정형을 내고 싶어도 출제자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맥킨지는 여전히 정형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킨지에서 유명하게 출제된 비정형 문제들은 다수 존재하죠. 그래서 맥킨지는 적어도 출제됐던 비정형 문제들은 다 한 번씩 풀고 들어가시는 게 실제로 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BCG랑 베이는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면접관에 비정형의 비중이 단순 파이널 라운드뿐만 아니라 2라운드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면접을 들어가는 현지 컨설턴트 분들께 여쭤봤을 때 비정형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게 맞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케이스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커리어 점프만한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학회든 혹은 교재를 구매해서 연습을 하든 점점 지원자들의 평균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 케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저희가 연습했던 그런 스킬셋들을 잘 적용하면은 기계적으로 풀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가 실제로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구조화해서 답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정형의 출제 빈도가 꽤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정형 케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마스터 프레임워크와 프라이싱 프레임워크만으로는 안 풀리는 케이스 혹은 저희 대표 6가지 유형에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대표 6가지 유형을 조금 리캡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시장 규모 및 성장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수익성 문제가 매출 비용 보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인수합병 케이스, 신사업 케이스, 신시장 케이스, 가격 결정 케이스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분류가 되지 않는 케이스를 받았다면은 비정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정형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구하거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케이스도 비정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형 케이스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가 연습했던 좀 통상적인 프레임워크와 워크 플랜으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케이스를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날 좀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고 막 시간을 오래 갖고 구조를 짠다고 해도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케이스는 면접관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케이스를 푸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형 케이스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와중에도 answer first, 구조화, 우선순위화 등을 잃지 않고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형 케이스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잘 소화하셔서 비정형,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요. 이후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정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 유형화가 되고 풀이법을 배우실 거니까 저희가 이 심화반에서 다루지 않은 예전에 출제했던 다른 비정형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익스포저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정형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셋들을 체화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은 비정형 문제도 나름 정형 문제처럼 쉽게 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이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좀 자신감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정형 케이스를 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비정형 문제들, 모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의 비정형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본 결과 이 4가지 유형에 분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의사결정의 퍼널을 설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퍼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사결정의 깔때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클라이언트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결국은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퍼널을 설계하고 그 퍼널을 태웠을 때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소개팅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알버트야, 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한번 소개해줄 사람 없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제 머릿속에서는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퍼널 설계를 하겠죠. 아, 그래? 그럼 너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 4가지만 말해봐. 첫 번째는 뭐야? 키가 얼마 이상, 혹은 학교는 어디 학교 이상을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퍼널들이 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한 100명 정도의 여성 풀이 있었다면은 이 퍼널들을 다 태우면은 2-3명이 남고 그 2-3명을 친구한테 보여주고 소개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든 간에 이 퍼널 설계만 잘하면은 답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퍼널 설계에서 답을 내는 케이스가 첫 번째 비정형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을 수립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모호한 개념의 정의를 정량화하거나 2가지의 다른 사업 모델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특정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의를 하는 부분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합의를 해서 전개해 나간 케이스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을 거지만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전기차와 가솔린차 중에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이냐, 이런 게 케이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와 가솔린차 중에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거겠죠. 친환경적인 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수립하고 그 기준 하에 2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우위인지에 대한 답을 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경영 관련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었던 6가지 주제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까? 사실 요거는 1번과도 맞닿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1번, 3번이 완벽하게 미시하진 않지만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직 관련된 혹은 조직도 관련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거버넌스 구조라고 하면 지분 구조 같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성과급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부여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경영 관련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에 포함될 수 있고, 주가의 상승 하락 원인 파악 이런 것처럼 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저희가 풀던 6가지 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한 경영 관련된 주제들이 3번 유형에 꽂힙니다. 다음 마지막 사회 현상,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원인 및 해결책을 파악하는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 혹은 넌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 혹은 병목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최근 3개월간 항공기 딜레이 문제가 심화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그러면은 이 인천공항 안에서 항공기가 딜레이되어 있는 어떤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고 그 병목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해결책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안에 분류가 안 되는 비정형 케이스도 물론 존재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90%는 이 4가지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각각 유형별로의 문제를 저희가 이어서 풀어볼 건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해와 자신감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비정형 케이스를 풀기 위해 필요한 스킬셋들을 제가 5가지를 좀 정리해봤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정형 케이스를 처음 딱 받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풀어야 할 케이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케이스는 저희가 딱 머릿속에서 이거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러이러한 워크 플랜을 짜서 답을 내면 되겠다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클래리피케이션을 좀 필요 이상으로 하더라도 좀 길게 해서라도 풀어야 될 케이스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해야 비장형 케이스를 잘 풀 수 있어요. 뭔가 조금 애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경우에 나중에 면접관이 제가 의도했던 풀이는 이게 아니었다 하면서 중반에 이런 피드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케이스는 망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경영 관련된 좀 다양한 주제가 나왔는데 전혀 처음 들어보는 용어 혹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면접관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그걸 소화하시고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컨설턴트의 역량과도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클라이언트랑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사실 질문을 하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고용된 컨설턴트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질문들을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잘 던져서 케이스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올리고 문제에 뛰어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스킬은 로지컬한 퍼널 설계 역량인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형을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고 그런 다양한 경영 관련 주제를 풀 때 있어서도 되게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에서 5가지 정도의 퍼널을 설계하고 그 4개에서 5가지 기준이 실제로 우리가 답을 내는데 꼭 필요한 퍼널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케이스가 명동역 근처에 공실이 하나 났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4개 정도의 퍼널을 태워서 결과적으로는 탕후루집을 하겠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퍼널을 진짜 잘 세우는 역량이 중요하고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은 초반에 있는 퍼널일수록 많은 것들을 소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명동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첫 번째 퍼널에 예를 들어 결국 그 명동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은 관광객이고 그 안에서도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 아이템으로 먼저 한번 쫙 발라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미국인, 한국인 고객들한테 소구될 만한 사업들은 다 지우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퍼널을 맨 위로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소개팅 예시도 아까 좀 드리긴 했지만 소개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퍼널이 예를 들어 스카이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풀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널을 최상단에 배치하는 게 이런 퍼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좀 중요한 스킬셋입니다. 세 번째는 기준을 세우는 역량인데요. 일부 퍼널 얘기랑 겹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판단 기준을 좀 날카롭게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특히나 두 번째 기준 수립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뾰족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 수립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가솔린차 대비 더 친환경적인가요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를 받았다고 하면은 친환경적인 거의 기준을 연비, 폐기 비용 이런 기준들로 잡고 그 안에서 두 개를 평가하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기준을 설립할 때 있어서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명확하게 점수화를 할 수 있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스킬셋은 정성적인 요인도 쪼갤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성적인 내용을 미시하게 쪼개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만족도라는 요인을 한 번 더 서브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카테고리로 쪼개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족도를 퉁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서의 만족도는 크게 맛, 서비스, 청결도 이런 KBF로 쪼갠 다음에 각각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정성적인 만족도라는 요인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미시하게 쪼개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저희 마지막 유형, 병목현상 유형을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프로세스로 미시하게 쪼개서 파악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인천공항 케이스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겠죠. 비행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공항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탑승객 관점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전체 프로세스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공항에 착륙을 하고 사람들을 내리고 약간 파킹을 해놨다가 정비를 하고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각각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별로 쪼개놓고 어디서 원인이 생겼을지를 가설적으로 찾으면은 답을 찾아서 해결책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프로세스는 대부분 다 밸류체인과 커스터머 전이었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프로세스화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스킬셋만 좀 뾰족하게 날카롭게 만들어내면은 사실은 비정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봤을 경우에는 비정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어프로치 자체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퍼널 설계라든지 기준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은 이게 빨리빨리 안 돼서 면접관이 빠르게 질문을 했을 때 못 쳐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스킬셋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풀어보면은 비정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스킬셋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블릿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긴 했지만 케이스에 진짜 100% 몰입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난 죽는다. 거의 이런 마인드셋으로 끝까지 짜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기계적인 풀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좀 벗어나서 정말 깊게 몰입하고 이 케이스를 나는 어떻게든 풀어내겠다 하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구조하고 해결하는 역량이 늘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 유형별, 비정형 유형별 케이스 풀이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런 스킬셋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